특별한 이야기 공모전 2024 울주 이바구 산문 부문 대상 작품입니다. 간절고제 해가 뜨면 김기영작 유광희 낭독. 조선 세조 때의 일이다. 한명에는 출사 재상으로서 도체 찰사의 직을 받들어 경상도를 순시하고 있었다. 왜구가 경상도에 얼씬하고 있었으니 세조의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차 한명회로 하여금 경상도 해안의 방비를 두텁게 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왜구가 재물을 약탈하고 부녀자를 간음하고 마을에 불을 지르는 것도 부족해 솜씨 좋은 기술자까지 모조리 일본으로 잡아가니 동해의 깊은 물 층층마다 백성의 한이 쌓여만 가고 있었다. 파도 소리가 꼭 백성들의 한 맺힌 원성 소리 같구나. 해안가를 둘러보던 한명회가 거센 파도를 보며 한탄하듯 중얼거렸다. 동해 저 먼 데서 몰려오는 질풍이 바닷물을 휘감아 해변을 향해 몰아치고 있었다. 성난 파도가 해안 바위에 부딪혀 깨트려질 때마다 물보라가 어떤 형상을 만들고 있었다. 파도가 토해놓은 희뿌연 잔해는 마치 바다에서 죽은 원기가 뱉는 귀기 어린 한숨 같았다. 언제부터 파도가 그치지 않는다는 겐가? 한명회는 옆에서 시위하던 종사관에게 물었다. 듣기로는 벌써 석 달이 지났다 한데 이상하게도 파도가 잠잠해질 줄 모른다 합니다. 어부들이 출항을 할 수가 없으니 이곳 백성들의 갓난 신고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입니다. 태풍이 부는 것도 아닌데 이다지도 바다가 뒤집힐 수 있다니 봉둔한 발이 따로 없구나. 하늘이 노하신 건지 용왕에게 정성이 부족한 건지. 한명회는 쯧쯧 혀를 차며 걱정스런 눈으로 동해를 바라보았다. 그랬다. 벌써 석 달이 지났다. 바람이 부는 날은 부는 날대로, 불지 않는 날은 불지 않는 날대로 파도는 그치지 않았다. 어부들은 감히 배를 몰고 나갈 생각을 하지 못했고 그만큼 백성들의 뱃가죽에도 기름이 말라가고 있었다. 울주 서생 일대를 걷다가 한명회는 문득 걸음을 멈추더니 어느 곳에 시선을 꽂은 채 감탄했다. 여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바위들이 있단 말인가? 마치 바람이 깎고 파도가 다듬은 것 같구나. 저 바위들에도 이름이 있는가? 한명회가 물었지만 타지 사람인 종사관은 바위의 이름을 알지 못했다. 그때 마침 그 부근에서 미역을 따던 안악이 하나 있었다. 한명회는 손짓을 해 안악을 불렀다. 이 일대가 풍광이 참으로 아름답구나. 이곳의 지명이 어찌 되는가? 소인네들은 이곳을 간절고지라 부르지요. 안악이 간절고지라는 이름을 일러주자 한명회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런데 안악이 믿기 힘든 소리를 했다. 대감, 한데 저 바위들은 파도나 바람이 깎아놓은 것이 아니옵니다. 파도나 바람이 그리한 것이 아니라니. 그럼 신선이 조각을 하였단 말인가? 그런 게 아니었고 어느 미친 노파가 깎아놓은 것이옵니다. 미친 노파라니. 한명회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도 호기심이 동하였다. 한명회는 안악의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자 하였다. 간절고지라는 곳에 저토록 아름다운 바위를 깎은 자가 비바람도 파도도 신선도 아닌 노파라니. 누군들 그 사연을 궁금해하지 않았을까? 안악은 그때 왜구가 쳐들어왔던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모골이 송연하다는 듯 소름이 확 끼치며 입을 열었다. 그러니까 이 일은 3년 전
외구가 쳐들어왔을 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3년 전 외구는 해안가에 몇 척의 배를 대고는 노략질에 정신이 없었다. 빼앗을 수 있는 건 모두 앗아갔고 죽일 수 있는 자는 모조리 죽였다. 얼굴이 반반한 부녀는 그 자리에서 겁탈한 후 납치해 갔고 반항하는 여인네는 처참하게 주살했다. 외구가 조선 땅을 유린하는데도 광군은 아직 당도하지 않았다. 몇몇 용감한 장정이 저항을 해보았으나 외구는 그들 모두를 찌르고 베고 갈라버렸다. 산속으로 피신한 아낙네와 아이들은 목숨을 부지하였는데 지금 한명회와 대면하는 아낙 역시 그 무리에 속해 있었다. 마을에 피어오른 연기가 희미해지자 외구들이 물러갔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하나둘 산에서 내려왔다. 광군이 도착하였으나 외구는 배를 타고 이미 바다 저 멀리 도망친 후였다. 광군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죽은 자의 시신을 수습하고 다친 자를 부축하는 것밖에 없었다. 마을 전체가 아비규환이었고 마치 지옥의 문이 마을 한가운데 열린 듯했다. 살아있던 것은 모조리 죽었고 성했던 것은 모두 불타버렸고 가옥은 주저앉았다. 곡식은 한 톨도 남아있지 않았다. 걸귀 같은 외구들은 통곡 소리만 남겨두고 모조리 긁어갔다. 그런데 그 곡소리 중에서도 가장 구슬픈 통곡이 사람들의 귀를 잡아당겼다. 넋이 나간 노파가 모래사장에서 절규하며 엎어져 있었다. 가난한 노파가 잃은 것도 없을 텐데 왜 저렇게 서럽게 울어대? 가축을 모두 잃은 자가 말했다. 15년 전에 서방이 외놈들한테 잡혀갔는데 오늘은 아들마저 끌려갔다는군. 하여간 저 노파 팔자도 사나워. 노파의 남편은 석공이었다. 아들 역시 석공이었고 노파도 돌을 다듬을 줄 알았다. 외구는 기술 좋은 석공들을 탐냈다. 불에 잘 타는 나무가 나무꾼에 의해 베어지듯 노파 가족의 손재주가 그들을 외구의 노예로 만들어버렸던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노파의 기구한 팔자를 안타까워하였다. 졸지에 모든 것을 잃었으나 십시일반으로 모은 양식을 노파에게 가져다 주며 마음을 다독여 주었다. 그러나 노파는 7일날 7일 밤을 꼼짝도 않고 모래사장에서 통곡만 해댔다. 저러다가 굶어 죽든 목이 말라 죽든 목이 터져 죽든 죽고 말 것이라며 사람들은 염려했다. 몇 명이 노파를 부축하여 데려오려 하였지만 노파는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늙고 바싹 마른 몸에서 어떻게 그런 기운이 솟아나는지 몰라도 장정 여럿이 노파 하나를 당해내지 못했다. 노파가 자리에서 일어난 건 울음을 그친 지 이틀 만이었다. 노파는 걸신이 들린 듯 허겁지겁 손으로 밥을 집어 입에 꾸역꾸역 밀어 넣었다. 밥 2바가지에 물 3대를 그 자리에서 삼켰으니 이를 본 사람들이 아연실색하고 말았다. 그런데 노파의 눈을 보던 사람들이 뭐라고 속닥거리며 말을 주고받았다. 저 눈빛을 좀 봐. 아무래도 미친 것 같아. 그러게요. 넋이 빠진 것도 부족해 혼백이 몽땅 흩어진 사람 같아요. 차라리 귀신이 사람 가죽을 뒤집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속닥거리든 말든 노파는 배를 채우자마자 집으로 가 망치와 정을 챙겨왔다.
원래 석공 집안이라 노파 역시 돌을 다듬을 줄은 알았지만 저 굳은 손마디로 왜 뜬금없이 망치와 정을 잡는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다. 다만 이제 시끄러운 곡소리는 그쳤으므로 그걸로 만족해야 하는 분위기였다. 누군가 할머니 그걸로 뭐 하시게요? 라고 물어도 노파는 실성한 듯 배시시 웃으며 파한대소를 하였다. 노파는 정말 나들이 가는 새색시처럼 흥에 겨워 보였다. 망치와 정을 든 노파는 기쁜 마음에 흥얼거리며 바닷가로 갔다. 그곳은 동해의 이글거리는 일출을 맞이하는 곳이다. 그리고 노파는 그곳에서 살았다. 바위를 깎으며. 이따금 마음씨 좋은 어부가 상처난 생선 2마리를 던져주고 가면 그걸 씹어 삼켰고 미역 따던 안악이 좀 떼어주면 상처투성이 손에 미역을 둘둘 말아 허기진 목구멍으로 밀어 넣었다. 굶주림을 간신히 채운 후에는 다시 망치와 정을 잡고 바위를 깎았다. 이제 연장을 잡을 수 없는 나이였다. 노파의 손에 쥐어진 망치와 정은 저절로 부들부들 떨렸다. 망치는 번번이 정을 놓쳐 노파의 손을 때렸고 그럴수록 바위 대신 노파의 부르튼 손이 깎여 나갔다. 울주 앞바다에 해가 뜨고 지고 계절이 바뀌고 다른 계절이 왔다가 가고 서리가 내리고 눈발이 휘날리고 태풍이 바다를 뒤집어 놓고 다시 서리가 내리도록 노파는 망치질을 했다. 갈수록 정확도는 떨어져서 이제는 10번을 치면 67번은 자기 손을 때린 꼴이었다. 그럴 때마다 노파는 히히히 웃으며 우리 아들이 온다. 우리 서방이 아들 업고 온다 하며 망치질을 더욱 세차게 했다. 다행히 오른손은 망치 쥐는 손이라서 멀쩡했지만 정을 잡던 왼손에는 이제 뼈까지 하얗게 드러났다. 쿵, 쾅, 쿵, 쾅. 정과 망치의 비명이 노파의 광기 어린 웃음과 뒤섞여 갔다. 울주 앞바다는 점차 괴이한 해변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밀려드는 바닷물이 노파를 축축하게 적셔놓으면 태양이 말려놓기를 반복했다. 노파는 차라리 소금 기둥에 가까운 모습이었다. 사람들은 노파가 왜 저러는지 아무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 남편에 이어 아들까지 왜구들에게 끌려가서 그저 실성한 것이라 치부하는 사람이 대다수였다. 노파는 바위의 아래에서부터 깎아나갔다. 아랫부분은 비교적 쉬운 일이었다. 그러나 위로 갈수록 노파는 사다리에 위태롭게 의지하며 망치질을 해야 했다. 밤마다 바위 찢겨지는 소리에 울주 해변에는 귀기까지 감도는 듯했다. 민심은 흉흉해졌고 노파를 가만둬선 안 된다는 주장까지 터져나왔다. 장정 몇이 노파를 끌어내리려고 찾아갔지만 광기에 희번덕거리는 눈빛을 보고는 주랭랑을 치기 일쑤였다. 계절이 바뀔수록 노파는 더 높은 곳에서 망치질을 했다. 그럴수록 바위는 어떤 형상에 가까워졌는데 누구는 그게 외구 잡는 창 같다고 했고 또 누구는 촛대처럼 보인다고도 했다. 한 번은 바닷가에서 몇 감 떤 아이들이 노파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한다. 이 바위 다 깎으면 서방이 아들 업고 온다. 촛대를 깎아서 햇님을 올려두면 촛불이 환하게 밝아진다. 우리 새끼 돌아올 때 촛불이 탁 켜진다. 이 말을 전해 들은 마을 사람들은 그때서야 노파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있었다.
바위를 촛대처럼 깎아 놓으면 동해에 뜨는 해가 그 촛대 위에 놓일 거라는 게 노파의 생각이었다. 아침 해를 촛불로 삼아 촛대를 환하게 밝히면 일본으로 끌려간 남편과 아들이 돌아올 거라는 혼자만의 소망이 마침내 노파를 미치게 만들었던 것이다. 노파의 촛불, 그건 그녀의 인생을 시종 따라오던 형상이었다. 촛불을 켜두고 그렇게 빌었어도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소망이었다. 노파는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을 소망을 위해 자기 손을 찍어대고 있다. 노파는 울지 일대에서 대대로 석공일을 해오던 집의 여식이었다. 아비의 도제로 있던 사내에게 정을 품었지만 아비는 혼인을 허락하지 않았다. 아비는 가난한 데다 위험하기까지 한 일을 딸에게 대물림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노파는 끝끝내 아비의 뜻을 따르지 않고 결국 젊은 석공에게 시집을 가게 됐다. 노파의 아비는 불심이 깊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는 탑 만드는 일로 평생을 보냈다. 탑을 깎지 않고서는 하루도 버틸 수 없었다. 투박하고 거칠고 단단한 돌은 자신의 모진 인생처럼 느껴졌다. 아비의 한이 무엇이었는지는 노파도 자세히 알지는 못했다. 그러나 아비가 돌을 깎으면서 마음을 덜어내고 돌을 다듬으며 분노를 가다듬는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아비가 돌을 다듬을 때마다 어린 딸은 그 옆에서 정화수를 떠다 놓고 촛불을 켠 채 달님에게 소원을 빌었다. 선녀나라에 놀러 갔다 돌아오지 않는 어미가 이제 그만 집으로 오게 해달라고. 손금이 지워지도록 손바닥을 비벼댔다. 그럴 때마다 아비는 손에 쥔 정으로 위협하듯 삿대질을 하며 노파를 쫓아냈다. 노파의 어미는 아비가 깎던 탑이 무너질 때 그 아래에서 고추를 널고 있었다. 노파가 서방을 따라 하산한 후로 노파의 아비는 아주 오래전부터 그래왔듯 깊은 산속에서 홀로 탑을 깎았다. 혼자 남겨둔 아비가 걱정됐던 노파는 아주 오래전부터 그래왔듯 정화수를 떠다 놓고 달님에게 빌었다. 아비가 부디 무탈하게 지내시라고. 오늘은 못 찾아뵙지만 내일은 반드시 가볼 거라고. 늙은 호라비가 이제 무남동녀마저 없으니 달님이라도 부디 보살펴 주시라고. 내일은 꼭 가겠다는 다짐은 내일이면 또 미루어졌다. 노파의 남편은 가난한 석공이었고 가난은 사람을 돌처럼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노파는 한시도 자리를 뜨지 못하고 일을 해야 했다. 마침내 소망한 내일이 되자 노파는 왠지 모를 불길함을 느꼈다. 아비를 뵙고자 산을 오르는 노파는 괜히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다. 아버지! 살인문을 열면서 외쳤지만 아비는 없었다. 마당 가득 채운 석탑에는 퍼런 이끼가 가득 피어서 마치 청동으로 만든 탑처럼 보였다. 탑마다 연결된 수백 겹의 거미줄은 노파가 이 집에 얼씬하지 못하게 하려는 듯 팽팽하게 선을 그어 놓았다. 몇 번의 지친 메아리가 산중을 흔들었으나 그날 노파는 아비를 만날 수 없었다. 반쯤 넋이 나간 노파는 울면서 걷다가 주저앉아 다시 울었다. 울다가 지치면 터벅터벅 걸었고 걷다가 또 울었다. 시커먼 하늘에는 앙상하게 말라붙은 초승달이 떠 있었다. 노파의 눈에 초승달은 인색 한 자가 교활하게 뜬 실론 같아 보였다.
저 달림, 절대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 달림. 내가 다시는 너에게 소원을 빌지 않겠다. 아비의 말에 의하면 어미는 달나라에 있는 선녀나라에 놀러 갔다고 했다. 달림에게 자신의 소원을 전하면 달림이 어서 어미를 보내주리라 믿었다. 그러나 달림은 가난한 석공의 여식에겐 관심이 없었다. 홀로 사는 아비를 보살펴 달라고 또 달림에게 빌었었다. 그러나 이번에도 달림은 노파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다. 노파는 맨발로 걸어 발이 다 터진 줄도 모른 채 집까지 걸어왔다. 마을은 불에 타 잿더미가 되어 있었다. 솟아있던 것은 무너졌고 집터 위의 집은 불타거나 부서졌다. 원래 있어야 했던 것, 응당 보여야 했던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단지 여기저기서 울부짖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형상이 몽땅 사라진 마을에는 비통의 소리가 온갖 형상을 대신하고 있었다. 노파는 아비를 찾으러 가던 그 불안감을 또다시 느끼며 집을 향해 뛰었다. 그러나 아비의 거처에 아비가 없었듯 집에는 남편이 없었다. 석공은 외놈들에게 끌려갔소. 부상자들을 돕던 광군이 노파를 보며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다. 노파는 아니라고, 그럴 리 절대 없다고 실성한 사람처럼 팔을 휘저었다. 외놈들이 재물이랑 여자만큼이나 탐하는 게 기술자요. 당신은 집에 없었기에 그나마 화를 피한 거요. 다행인 줄 아시오. 광군의 말을 믿을 수 없었던 노파는 지나가는 사람을 하나씩 붙잡으며 집요하게 물어댔다. 우리 남편 어디 갔소? 혹시 못 봤소? 끌려갔소. 거짓말. 정말이오. 노파는 울먹이면서 매달리다시피 물었다. 그들이 아니라고 말해주면 남편이 정말 돌아오기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나 그들은 하나같이 냉담하게 딱 잘라 답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아끼는 것을 빼앗긴 자들이었다. 그러니 노파의 불행에 특별히 동정심을 느낄 여유가 없었다. 노파는 그날 하루 만에 아비와 남편을 모두 잃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바닷가로 달려가 봤지만 외인들과 포로들이 남긴 발자국만이 허허로운 모래사장에 찍혀 있었다. 노파는 모래에 찍힌 발자국 하나를 붙잡고 엉엉 울어댔다. 그 발자국은 유난히 컸다. 노파의 남편은 보통 장정보다 훨씬 큰 발을 가졌다. 마침 거센 해풍이 불어 남편의 마지막 흔적조차 모래에 파묻혀 버렸다. 그 바람은 외구의 배를 일본까지 날라다 줄 큰 바람이었다. 그때부터 노파는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다. 아들은 어릴 때 아비 옆에서 놀다가 망치에 발을 다쳐 조금 절뚝거렸다. 노파는 아들에게 다시는 정과 망치를 잡지 말라고 다그쳤지만 아들의 들끓는 피는 망치 소리를 들어야 가라앉았다. 아들 역시 외조부와 아비가 그랬듯 밤낮 정과 망치를 잡고 뚝딱뚝딱 한을 깎아냈다. 남편이 잡혀가고부터 노파는 다시 정화수를 떠놓고 달림에게 빌기 시작했다. 딱히 자신의 소원을 들어줄 이도 이루어줄 이도 없었으니 의지할 대라곤 달림밖에 없었다. 어미를 다시 보내달라고, 아비를 보살펴 달라고 빌던 그 정성으로 남편의 일을 달림에게 부탁했다. 아들만큼은 제발 자신과 평생 같이 살게 해달라고,
침묵하는 달림에게 빌고 또 빌었던 것이다. 달림은 이루어주겠다 말겠다 대꾸도 없이 정화수만 받아 마셨다. 하지만 이번에도 달림은 노파를 외면했다. 아들마저 3년 전에 끌려갔던 것이다. 아들을 앗아간 남녘의 바다를 찢어버릴 듯이 핥히던 노파는 그만 정신을 놓고 말았다. 백사장에서 7일 밤 7일 낮을 절통하다가 그만 정신마저 노파를 버렸던 것이다. 우리 서방이 아들 없고 돌아온다. 노파는 그때부터 정과 망치를 들고 바위를 깎기 시작했다. 중국의 어리석은 노인은 산을 옮겼다지만 노파의 인내심에 비할 바는 못 되었다. 망치로 제 손을 찍을 때도 비명 한 번 지르지 않고 촛대 만드는데 온 힘을 기울였다. 정말 촛대가 완성돼도 아들이 돌아온다고 생각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노파를 빼고 말이다. 희한하게도 노파가 바위를 깎는 3년 동안 풍랑이 한 번도 일지 않았다 한다. 바다가 바람을 삼켰는지 아니면 바람이 바다를 꽉 잡고 있었는지 아무튼 3년 내내 울주에는 바람 한 점 머물지 않았다. 수면은 솜씨 좋은 석공이 잘 다듬어 놓은 듯 매끈하기만 하였다. 찰랑찰랑 희미하게 이는 작은 물결이 노파를 감쌀 뿐이었다. 어부들은 풍어제를 정성스레 지낸 덕에 동해 용왕이 성질을 죽이는 거라고 생각했다. 또 누구는 외구에게 끌려가다가 배에서 뛰어내린 원혼들 때문이라고도 했다. 또 누구는 노파의 바위 깎는 정성에 감복한 하늘이 바람을 붙잡아 두고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누구 말이 옳든 그르든 노파의 귀에는 정과 망치가 부딪히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희미하게 벌어진 입술 사이로 히히히 하는 괴이한 웃음소리만 흘러나왔다. 참, 저 노파 대단하다. 벌써 저만큼을 깎다니. 저러다가 정말 아들 돌아오겠어. 누군가 저렇게 감탄을 했다. 정말 그랬다. 바위는 정말 촛대처럼 변해가고 있었다. 위로 올려다보며 망치질을 하느라 노파는 자주 태양을 봐야 했고 그 때문에 눈이 멀어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다행히 망치질은 눈이 아니라 손으로 하는 것이었다. 계절이 노파를 도왔다. 봄은 바위를 말랑하게 해주었고 여름은 단단한 바위를 녹였다. 가을과 겨울은 바위를 굳혀 덩어리째 떨어지도록 했다. 계절이 손길이 스칠 때마다 바위는 어느새 촛대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이제 바위의 맨 위쪽 부분만 다듬으면 이 고된 작업도 끝이 난다. 노파가 올라선 사다리는 반쯤 물에 잠겨 위태롭게 서 있었다. 그 위에서 노파는 쉴 새 없이 바위의 윗부분에 정을 받고 망치로 탕탕 내려쳤다.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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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99,900의 정성이 있었고 이제 100번만 더 치면 촛대가 완성될 것이다. 일출 직전이다. 먼동이 희붐하게 터오고 바다의 동쪽 끝이 붉게 일렁이며 해를 뱉어놓을 참이었다. 노파의 멀어버린 눈에도 희미한 빛이 스며들었다. 노파는 왠지 그 해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았다. 그게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태양처럼 느껴졌던 것이다. 노파는 이제 딱 한 번의 망치질만 남겨두었다. 그러나 그곳을 치려면 노파의 팔이 더 길든지 사다리가 더 길어야 했다. 이대로는 노파의 팔이 닿지 않았다. 하지만 팔을 더 늘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더 긴 사다리도 없었다.
하는 수 없이 노파는 바위 위로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소금기 밴 바위에는 이끼가 끼어 있었다. 아직 해 뜨기 전이라 사위가 어두웠다. 어디를 디뎌야 하는지, 어디를 잡아야 하는지 멀어버린 눈으로 분간을 할 수가 없었다. 노파는 아들 손을 붙잡고 멱을 감았다. 아들의 길고 미끈한 머리도 감겨주었다. 놓쳐서는 안 될 거라 생각했던 그 마지막 태양 아래에서 아들과 행복하게 물장난을 쳐댔다. 결국 이렇게 되고 만 것이군. 새벽 조업을 갔다가 돌아온 어부가 노파의 시신을 건져 올리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상하게도 노파는 기다란 미역을 가슴팍에 껴안은 채 웃고 있었다. 마지막 한 번의 망치질 소리는 끝내 울리지 않았다 한다. 미완의 촛대 꼭대기에 붉게 이글거리는 태양이 촛불처럼 얹혀 있었다. 그게 석 달 전이었다. 노파가 꼬박 3년을 바위 깎다가 마지막 한 번을 못 내려치고 죽은 지 석 달이 지났다. 노파를 딱하게 여긴 마을 사람들이 무덤을 마련해주고 후하게 장례를 치러주었다. 그러나 그걸로 노파의 한이 풀릴 거라 생각했던 사람은 없었다. 잠잠했던 파도가 뒤집힌 건 노파의 장례가 끝나고부터였다. 3년 동안이나 거울처럼 잔잔했던 동해가 벼랑간 분을 토하듯 뒤집어지기 시작했다. 성남 바람이 저 먼 데서부터 불어왔고 그 바람이 거대한 파도를 데려왔다. 파도는 해안을 때리다가 물러갔지만 이내 합쳐져서 더 큰 파도가 되어 돌아왔다. 어부들은 조업은커녕 어선을 모래사장에까지 피신시켜야 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게 필시 노파의 한 때문이라 생각했다. 무당도 같은 생각이었다. 우리가 노파에게 잘못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요. 어떻게 바위만 깎던 노인네가 3년 동안 굶어 죽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요. 이게 다 우리가 양식을 줬기 때문입니다요. 사람들은 무당에게 하소연을 했다. 자신들은 노파의 불운에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노파가 바다에 재앙을 내리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강한 어조로 입을 모았다. 무당은 파도를 잠재우려고 한참 구슬하다가 끝내 실신하고 말았다. 반나절을 그렇게 엎어져 있더니 깨어나서는 노파의 말들을 흉내내며 이렇게 말했다. 외놈들이 못 오게 파도를 쳐야 한다. 우리 아들 못 잡아가게 파도를 쳐야 해. 무당이 노파의 음성과 똑같이 발성하자 사람들은 모두 겁에 질려 뒷걸음질을 쳤다. 그러고는 무당에게 노파의 한을 풀어줄 방도를 물었다. 무덤 주변을 커다란 바위로 눌러야 해. 석공의 넋은 돌로 눌러버려야 해. 차마 깎아낼 엄두도 못 낼 큰 바위로. 그렇게 해서 노파의 무덤 옆으로 엄청나게 큰 바위를 옮기기 시작했다. 부디 이 바위로 노파의 재앙을 풀 수 있기를 바라며 모두가 힘을 모아 낑낑대며 바위를 굴렸다. 마침내 바위가 쿵 소리를 내며 무덤 옆에 놓이자 사람들은 안도를 했다. 이 정도의 바위라면 노파의 혼령도 꼼짝 못할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파도는 그치지 않았다. 무당도 큰 바위도 파도를 잠재울 수 없었다. 오히려 갈수록 풍랑은 더 거세졌다. 이제는 동해 용왕이라 해도 이 성남 바다를 어찌하지는 못할 지경 같았다. 어부들은 배를 방치했고 아이들의 뱃가죽에 기름이 말라가고 있었다. 파도 덕에 외구는 못 넘어오지만 이쪽에서도 바다로 못 나간다는 점은 매한가지였다. 얼마 못 가 마을은 외구만큼이나 무서운 굶주림에 피폐해질 게 뻔했다.
민심은 흉흉해지고 도적이 들끓기 시작했다. 반복되는 외구의 침탈도 부족해 이제는 난데없는 흉악이었으니 그럴 법도 했다. 이러던 차에 도채찰사 한명회가 이곳을 찾아온 것이다. 여기까지가 안하기 전해준 말이다. 용력이 세고 무뚝뚝하기만 한 종사관은 몰래 눈물을 훔쳤고 한명회도 연신 헛기침을 하며 가슴에 있는 감정을 눌러 삼켰다. 그럼 다른 방법은 없는가? 한명회가 안학에게 물었다. 소인네들도 그렇고 관아에서도 그렇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써보았으나 백약이 무효입니다요. 대감께서 오셨으니 소인네들은 그저 대감마님 한 분만 바라보고 있습지요. 하긴 어쩌겠는가. 백성들도 못하고 관아에서도 못한다니 이제는 도채찰사가 노파의 한을 푸는 수밖에. 그러나 조정의 일도 아닌 원혼의 한을 푸는 일을 한명회인들 뾰족한 수는 없었다. 조정에 보고하여 용암무당을 불러달라고 청한다면 비웃음이나 받을 게 뻔한 일이었다. 숭유억불의 나라에서 부처도 우스운데 무당이라니. 그건 사대부로서 아니 될 말이었다. 늦었으니 이만 돌아가게. 내 날이 밝는 대로 그 바위를 한 번 더 둘러봐야겠네.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한명회는 종사관을 대동하여 문제의 바위를 살피러 갔다. 여전히 파도는 분노를 멈추지 않았다. 마치 거인이 커다란 붓으로 동력을 칠해놓은 듯 동쪽 하늘에는 시커먼 먹장구름이 거치지 않았다. 그 구름대는 커다란 비로 공략해도 씻기지 않을 것처럼 견고하고 암담한 성을 쌓아놓고 있었다. 대감, 더 가시면 위험합니다. 한명회는 바위 가까이 다가가자 종사관이 막아섰다. 그러나 아무리 위험한들 이곳 민심보다 위험해 보이진 않았다. 종사관을 물린 한명회는 바위에 바싹 다가서서 찬찬히 살펴보았다. 정말 이게 사람이 깎아놓은 것이 맞단 말인가? 한명회는 감탄을 하는 한편 노파의 한이 얼마나 사무쳤으면 이랬을까 싶어 마음이 쓰라렸다. 바위 곳곳에는 노파가 남긴 핏자국이 남아 있었는데 파도가 휘몰아쳐도 핏자국이 아직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었다. 늙은 노파가 정과 망치 하나만으로 바위와 싸웠다는 게 도통 믿어지지 않았던 한명회였다. 노파가 끝내 치지 못했다는 한 번의 망치질이 없다 하더라도 그게 흠이 될 수는 없어 보였다. 10만 번의 망치질로 하늘을 감복시킬 요량이었더라면 마지막 한 번을 내려치지 못해 죽는다 한들 어찌 하늘이 움직이지 않을까. 그러나 한명회의 머리에 활용점정 4글자가 스쳐갔다. 그래, 그거였군. 활용점정을 완성할 한 번의 망치질이 필요했던 게로군. 한명회는 깨달은 바가 있었던지 종사관을 시켜 석공 하나를 불러오도록 했다. 네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저 바위 맨 위쪽을 한번 내려치거라. 아무리 도채찰사의 지엄한 명이었지만 그건 죽으란 소리나 다름이 없었다. 저 경랑 속에 사다리를 설치하고 올라가라니. 석공은 넙죽 엎드려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소연했다. 대감, 소인도 처자식이 있는 몸입니다. 노파의 팔자가 기구한 것은 사실이나 소인이 노파의 일을 거들다가 죽는다면 제 자식과 아내 역시 노파처럼 살아갈 게 아닙니까? 그리고 노파가 마지막으로 내려치려 했던 부분을 소인이 어찌 알겠습니까? 괜히 엉뚱한 데를 망치로 때렸다가는 더 큰 화를 입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석공은 눈물을 뚝뚝 흘려가며 분부를 거두어 달라고 간청했다. 듣고 보니 그의 말이 옳았다.
노파의 한을 풀어주자고 이 석공의 처자에게 한을 품게 한다면 그것 역시 할 짓은 못 되었다. 게다가 괜히 엉뚱한 곳을 깎았다가는 이 파도가 영원히 그치지 않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됐다. 그만 가거라. 한명회는 석공을 보내주고는 종사관에게 튼튼한 사다리를 구해오라고 일렀다. 종사관은 자신이 올라가야 하나 싶어 오금이 저렸지만 재상의 명인지라 감히 거역할 수는 없었다. 종사관이 구해온 사다리는 눈찜짝으로 봐도 아주 견고했다. 한명회는 사다리를 여러 번 손으로 잡아보며 확인하더니 바위 옆에 설치하라고 명했다. 내가 직접 올라가야 이 일이 풀릴 터. 한명회는 뜬금없이 자기가 직접 바위에 올라가고자 했다. 종사관이 절대 안 된다며 뜯어 말렸지만 호통 소리에 물러나야 했다. 재상이 사다리를 타고 노파처럼 바위에 오른다는 소문이 들리자 인근의 백성이 모두 나와 구경을 했다. 고을 수령과 아전들까지 한명회를 말려보았지만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다. 그저 멀찌감치 떨어져서 기도하는 수밖에. 사다리에 올라선 한명회는 바닷바람에 몸이 희우듬하게 기울었다. 자칫 손이라도 놓치는 날에는 물고기가 재상의 고기 맛을 보게 될 것이다. 한명회가 휘청거릴 때마다 여기저기서 어구구, 어휴 하며 탄성이 터져 나왔다. 수령과 아전들은 간이 콩알만해져서 아예 눈길을 돌려버렸다. 한명회는 입에 망치와 정을 물고 조심스레 사다리를 하나씩 밟고 올라갔다. 노파나 한명회나 피차 늙은 몸이기는 마찬가지였다. 한쪽은 아들을 기다리느라 바위에 올랐고 또 한쪽은 백성들을 생각해서 그리하고 있다.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둘 모두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 한명회는 위쪽을 바라보다 마침 바위를 지나던 태양을 쳐다보고 말았다.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며 현기증이 났다.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사다리만 꽉 움켜잡으며 시력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무려 재상의 신분에 있는 자의 입에서 침이 뚝뚝 흘러내려 수염은 물론이고 관보까지 적셨다. 앙다문 입에서 정과 망치가 후들후들 떨렸고 그 사이로 침이 흘러내렸다. 마침내 사다리의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아무도 바위의 꼭대기에 돌로 조각된 심지가 있다는 말은 한 적이 없다. 하긴 누가 목숨을 걸고 여기까지 올라올 생각을 했겠는가. 한명회는 바위 꼭대기에 꽂힌 돌심지를 바라보며 노파가 솟구치는 일출로 촛불을 밝히고자 했음을 상기했다. 그러나 도대체 어디를 쳐야 하는지 알 길이 없었다. 노파가 끝내 내려치지 못했다는 그 한 번의 망치질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 삐죽 솟아나온 곳을 깎아야 하나? 덜 다듬은 곳을 매끈하게 해야 하나? 그도 아니면 대체 어디를 손대야 한단 말인가? 정을 잡고 한참 고민했지만 도통 답을 알 수가 없었다. 한명회는 점점 정신이 혼미해졌다. 아무리 젊은 시절에 고생을 해본 그였다 하더라도 어느새 노구가 아닌가. 저 멀리서 그만 내려오시라는 하소연이 아득하게 들렸다. 그때 갈매기 한 마리가 바위 위를 날아가고 있었다. 끼룩끼룩 울던 갈매기는 한명회를 향해 똥을 싸버렸다. 그걸 본 종사관이 욕지거리를 퍼부으며 당장 갈매기를 쫓으라고 고함을 쳐댔다. 여기란 말인가? 갈매기가 싸고 간 똥은 한명회의 바로 눈앞에 떨어졌다.
한명회는 새똥이 떨어진 지점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미끈한 이끼 틈으로 빗죽 돌출에 길고 가느다란 돌뿌리였다. 이것이구나. 이것이 맞다. 이게 있으니 하나의 촛대의 심지가 두 개인 꼴이 아니었겠는가. 한명회의 짐작이 옳았다. 노파는 그 돌뿌리를 쳐낼 생각이었다. 촛대 하나에 촛불도 하나여야 한다. 그것은 한 명의 늙은 여인이 하나의 열망을 뜨겁게 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한명회는 자칫 바닷바람에 떨어질까 조심조심 돌뿌리에 정을 갖다 대고는 망치로 내려쳤다. 망치질에 서툰 그였으니 연이어 5번을 쳐서 겨우 돌뿌리를 제거할 수 있었다. 한명회는 제발 이 방법이 통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무사히 사다리를 내려갔다. 이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은 재상이 자신들을 위해 목숨을 걸었다며 감개무량했다. 거드름 피우는 한양 양반들의 입장에서 보면 변방이 아니던가. 그러나 도채찰사가 직접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동요하던 민심이 어느 정도 수습되었는데 지금 이 광경 덕에 날카로웠던 민심이 정을 맞은 듯 가라앉았다. 그날 한명회는 꿈이라도 꾸길 바랐다. 내일이면 한양으로 떠나야 한다. 여기 일을 수습하지 못한 채 간다면 마음이 무거워 병을 얻을 것 같았다. 노파가 꿈에 나타나 한이 풀렸다고 말해준다면 가볍게 떠날 수 있으리라. 그러나 그날 밤 한명회는 꿈도 꾸지 않은 채 깊은 잠을 잤다. 대감, 이제 떠나실 시간입니다. 새벽부터 종사관이 가마꾼을 준비시켜 두었다. 한명회는 영 개운치 못한 마음으로 가마 위에 올라탔다. 길을 조금 돌아가더라도 간절고제 그 바위를 경유해서 가자. 한명회는 다시 한번 간절고 바위가 보고 싶었다. 바다의 파도가 잠잠해졌는지, 노파의 한이 풀렸는지 그게 가장 궁금했다. 동해 수평선 너머에서 해가 이글거리며 솟아오르자 바위 위에 촛불이 켜진 듯했다. 노파의 소망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바다는 한명회를 실망시켰다. 파도는 여전히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다. 한명회는 자신이 내려친 그 돌뿌리가 엉뚱한 타격점이었나 싶어 후회가 밀려왔다. 그러나 이제 어쩔 도리가 없다. 고을의 사정을 수령에게 추후에 보고받는 것으로서 가름하는 수밖에. 십리쯤 못 걸었을까? 종사관이 무덤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대감, 저 생긴 지 얼마 안 된 무덤이 바로 그 노파의 것이라 합니다. 한명회는 그 말을 듣자 가마에서 내려걷기 시작했다. 종사관이 의아해하며 왜 걸으시냐고 물었다. 내 비록 죄 많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나 또한 자식을 키우는 부모가 아니던가. 아들을 향한 노파의 애끓는 모성을 두고서 어떻게 편하게 가마를 타고 갈 수 있겠는가. 노파는 지금도 차가운 바다에서 아들을 기다릴 게 아닌가. 이 무덤을 지나칠 때만이라도 걷도록 하겠네. 바로 그때였다. 노파의 무덤 옆에 놓여있던 그 바위. 마을 사람들이 노파의 혼을 누른다고 옮겨놓았던 그 커다란 바위가 아래로 구르기 시작했다. 가만히 있던 바위가 구르다니. 이 무슨 조화 속인지는 몰라도 깜짝 놀란 가마꾼들이 가마를 버리고 순식간에 흩어졌다. 종사관도 한명회를 껴안은 채 길가로 피했다. 그러나 바위는 그들을 덮치지 않았다.
바위는 그대로 곧장 구르더니 해안 절벽 위에서 저절로 멈추었다. 아마 백성들이 바위를 어설프게 놓아두는 바람에 굴러떨어진 것 같습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종사관이 이렇게 말했지만 한명회는 난데없이 바위를 향해 절을 했다. 그러자 그 바위 역시 맞절하듯 앞뒤로 흔들거렸다. 한명회는 해안 절벽 위에 바위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가마를 타지 않고 걸어갔다. 소식은 한명회보다 더 빨리 한양에 도착해 있었다. 한명회는 한양에 도착하자마자 보고를 받았다. 한명회 앞에서 바위가 굴러떨어진 이후로 동해의 파도가 잠잠해졌고 울주에 흉흉하던 민심이 다시 가라앉았다고 말이다. 마을 사람들은 그 바위가 노파의 분신이며 한명회에게 감사의 절을 하기 위해 저절로 구른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누구는 그 바위를 일러 할미바위라 하고 또 누구는 지극한 모성을 상징한다고 하여 어미바위라 부르는 이도 있다고 했다. 간절고제 바위는 아직도 아침마다 태양을 이고서 촛불을 밝히고 있다.